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2시 32분인데 우리 시간이 3시까지죠. 그래서 이제 조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오늘 그 논찬을 이렇게 들으면서 영적 리더십은 거듭남과 성화라는 전제하에서 세워져야 한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생각했고, 그렇지만 문화라든지 삶의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표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리더십,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지금 2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나오시죠? 나오셔서 좀 앉으시고 의자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나오시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특별히 서양 선교사의 리더십과 또 한국 선교사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시고 동참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이승상 목사님께서는 더불어서 한국 교회와 사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건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국 선교사들이 후발 주자로 와가지고 태국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 서양 선교사들에게 사역을 하고 했었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 서양 선교사들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역할이 많이 더 축소가 됐다든지 혹은 깊이 태국 교회의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로 얘기하라고 좀 힘들지만, 왜냐하면 순위 현장에서 보면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변화를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듣기로는 이제 선교의 대를 이을 후발자들이 이제 따라오지 않고, 이제 그런 차원이니까 지금 이제 아까 발제하실 때 보니까 이제 서양 선교사들의 존중에 대해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반대적으로 지금 우리 발제자께서 보실 때 서양 선교사 리더십에 어떤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지,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리더십이 없었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축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선교사들의 리더십이 사실은 이제 선교사를 하면서 큰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영향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한국 선교사의 리더십이 어떤 부분에서 세워져야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 역사가 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양길을 걷는 데 있어서는 일단 첫째적으로 서양 교회가 파송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교회들이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일들을 잘 했는데, 지금은 서양이 점점 기독교 문화가 죽어가는 그런 교회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점점 어떤 선교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선교사로 지원해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맥이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있었던 NTM과 같은 경우에도 본다면 새로운 어떤 도전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지원해서 나오는 선교사들보다는 대부분 그동안에 있는 선교사들과 또한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거나 이곳에서 평생을 거의 자랐던 사람들이 부모의 어떤 사역을 어떤 부담을 가졌는지 아니면 또 어떤 사명감을 이어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NTM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래서 새로운 선교사들이 오는 경우가 별로 있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서양 선교사들의 사역이 점점 축소되었다고 하는 쪽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 교회들이 이런 가운데서 또한 어떤 후발주자지만 앞을 리더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직도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는 많은 젊은 인재들이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뭘 얘기하죠? 한국 선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네. 서양 선교사들 표식을 종종 얘기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따라지고 있지. 근데 결국 이제 영향력을 이제 이렇게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국성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이 태국의 어떤 문화적인 것을 이들이 뛰어넘는다고 하지만 아까 지금 제가 좀 발표했듯이 어떤 개인적인 그런 개인주의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태국 사회와는 이것이 같이 융합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역자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 사역자들에게 좀 질문을 던져서 답을 받았는데 하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선교사들에게는 뭐 피부색이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모르지만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 같은 동질성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서양 선교사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파랑 그들은 그냥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우리랑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 사람들의 가장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 있는 개인주의가 아무래도 그들 보기에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같이 사역하는 팀 안에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같은 성도들이 현지인들이 예수님 믿고 들어오면 가족과 같이 지내면서 밥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아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서양 선교사들 꼭 초청하지 않은 사람은 같이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이건 태국 사회랑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은 어떤 자기네 집에 있는 물건을 게라지 세일을 한단 말이죠. 게라지 세일을 하는데 우리가 와서는 저런 쓰레기를 어떻게 팔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도 가격을 붙여서 그걸 판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성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생활 방식들에 의해서 아마 동양의 그런 크로스 컬처럴한 것을 깊게 뛰어넘지 못한 부분의 하나가 아닐까. 그런데 그런 반면에 한국 선교사들은 정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동양 사회의 그 가족 중심의 이런 데 좀 더 깊게 타격할 수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좀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뵌 서양 선교사님들 물론 이제 솔직히 서양 선교사들의 노쇠화, 서양 후원 기관들의 노쇠화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빠른 서양 선교 단체들은 이미 이제 유럽에서 젊은이들을 리크루팅하기가 어려우니까 두 가지 방법들을 택하더라고요. 하나는 빨리 재산을 매각해서 사회단체에 기증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들을 이제 치앙마이 같은 곳으로 선교단체로 옮겨와가지고 자기 서양 젊은이들을 리크루팅할 수 없으니까 이제 2, 3세계의 젊은이들을 리크루팅하는 쪽으로 선교 전략을 방향을 전환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교 전략의 변화가 서양 선교사들에게 이미 시작됐습니다. 뭐냐면 이미 CCC라든지 예수전도단을 비롯해서 큰 세계적인 단체들에게는 이미 중앙 허리 부분은 이미 다 한국 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이제 할아버지 회장들만 이제 서양 분들이 이 상태 곧 이제 한국 분들에게 모든 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오히려 우리 같으면 그냥 우리 소화적인 생각으로는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분들은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이 젊은 허리 되신 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대학 박사학위를 시켜주고 학위시켜서 그 사람들이 다음 바톤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도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 한국 젊은이 가지고는 이 60억을 커버하기 어려우니까 누구를 동원해야 되냐면 중국인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벌써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인 동원하고 나서는 것이 바로 서양 선교사에서 벌써 이게 카피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제가 덧붙이면 옛날에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태국 와가지고 사역을 했을 때 흔히 말하는 전방 개척 선교를 하셨습니다. 많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후임자들이 오면서 개척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선배들이 세워놓은 것을 유지하고 멘토링하고 막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전환되면서 이렇게 개척을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 보존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멘토링하고 또 협력하고 유지하는 건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분들이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멘토링 하는 데서 상당한 또 제한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사역을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서양 선교사님들의 뭐 제가 요구는 아닙니다만 어떤 것을 문화적인 상황을 물을 때 태국 사람한테 가서 태국 문화가 이러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스님 선교사한테 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한계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지 사역을 할 때 현장을 맞추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어떤 원리와 원칙에 맞추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평신도 선교사님이라도 일단 교회에 대한 관념은 것 같아요. 너무 한국적인 교회를 좀 세우려고 하는 분도 있어서 잘이지만 아무튼 그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은 당신들이 목사가 아닌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닌데 선교사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은 좋은데 그만큼 뭐가 떨어지냐면 교회관이 교회에 대한 관점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는데 교회 시스템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아예 생각이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가다 보니까 영향력들이 이제 좀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OMF도 그렇고 다른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글자 쌍판도 그렇고 자기 해라 하고 딱 내놓으니까 좀 당황을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 참 잘하고 열심히 하고 역사적으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립을 시키려고 하니까 자립이 잘 안 되는 또 다른 데 가서 못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 강점은 일단은 잘하는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또 목회자들이 왔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서양 선교사들은 추구하는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교회가 잘하면 저도 돈 쓰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찾은 우리의 강점을 잘 살리되 또 이제 그분들이 또 노력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 태국 사람을 이해하고 맞추어 나가는 이런 것도 함께 하는 게 좋죠. 사회자가 많이 말해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 우리 김명호 전사님 신문에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하면서 개인을 사랑하는 후광과 헤이로 이펙트하고 지금 현재 실제로 보면 현재 지난 30-40년 아니면 현재를 보게 볼 때는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더 많이 열심히 하고 또 문화적으로 더 잘 있고 또 많은 것을 해냈는데도 여전히 평가는 거기에 좀 페어한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말하는 200대 50, 200년의 선교 역사와 56년의 선교 역사가 갖고 있는 한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한 도서관에서 태국 근대사를 한번 그림으로 나온 척하는데 거기에는 일반 역사에도 불구하고 모브레를 얘기하는 옛날 그 근대화에 함께 교육과 의료와 함께 했던 선교사들의 서양의 유대한 선교사들 지금 TV도 한번 나오고 모브레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근대사에 기여했던 서양 선교사에 대한 엄청난 좋은 이미지 그 후광 효과를 요즘 조금 수적으로도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서양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을 물론 그다음 모행이나 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있지만 그런 후광 효과를 얻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문화적 구조가 비슷해서 우리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한류의 덕분도 있지만은 정반대. 그래서 제가 이제 박지성 나오는 그 축구 경기를 보면은 가끔 속상하는 왜냐면은 그 태국말로 설명해주는 그 사람이 박지성에 대해서 폄하하는 말을 많이 하는 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후광은 정반대. 한국은 50년대 한국 전쟁을 통해서 6,300명의 그 사람들을 보냈고 100몇십 명이 죽고 후원했던 그런 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 엄청난 속도로 올라와 있고 자기를 리드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기 싫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 50몇 년밖에 안 된 우리가 이 겸손함을 유지하고 좀 간다면 평가할 시간이 지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그동안 못했던 평가를
강력한 말이 되지만 한국은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다 그런 평가한 날이 올 것이다. 그 평가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 선교가 조금 작은 게 아닌가 이런 민낯가 좀 필요하다. 두 분 중에서 어느 분 대답을 하셔도 좋겠는데요. 이번 그 세션의 그 제목이 뭐냐면 리더십의 전주소에 대한 분류 문제입니다. 그것을 좀 질문하고 싶은데 여기 발자에도 나온 것처럼 리더십 영향력이라고 했는데 서양 선교사의 영향력 말고 한국 선교사들의 그 리더십 영향력이 우리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놨는데 이거 말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자면 우리 사회 관계 속에서 할 수 없지만 두분 어느 분이 그런데 한국 선교 김노원 선교사님 처음에 이거 말할 때 제목을 붙일 때 한국 선교사의 사역과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평가가 다르게 빼가지 못하다. 이러한 평가를 좀 옳게 세워보자 이러한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발제하신 문단 용사는 선교사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한국 선교사들의 리더십을 국태를 기준으로 할 때 아니면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소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실제로 한 것은 아니고 80인데 평가는 40대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문제가 조금 제기되면 좋다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한국 현 선교사들의 전주소는 어디 지역을 생각하는지 그냥 조금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제가 주관적이게 되겠습니다. 정말 초년병이 무서워서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많이 하시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옛날에 필리핀에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들 무슨 리서치 해가지고 평가하는 논문을 써가지고 필리핀 우리 성벽을 발칵 뒤집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서워서 이게 그래서 중간인데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일 마음이 이렇게 딱 열려 계셔야 이야기가 하지. 목사님 그런 걸 꼭 연구하시고 또 교육하시고 하는 거니까 저희는 이제 부족 사역이나 이런 북한돼 있잖아요. 그런 넓은 한번에 한번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서론을 하나 썼는데요. 뭐에 대해서 썼냐면 물론 이제 제가 여기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그걸 숨겨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제 제가 배운 백그라운드는 이제 감리교회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또 펜타코스탈을 좋아하는 쪽이에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백그라운드가 한참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막 부흥할 때 제가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주께 헌신해서 나와서 보니까 저보다 더 성령 충만한 분이셨는데 그분하고 어떻게 약간 엮이게 됐는데 실제 일해 보니까 그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거하고는 일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제가 경험을 이 사건이 아닌데 이제 삥 돌아 저한테 들어오는 사건은 내가 죽일 놈 사건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 밑에까지 다 도와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글을 쓰기를 그래서 이제 강조하면서 성화를 다루었는데요. 그분이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온 배경이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당연히 움찔해야 된다고 그것이 한국의 당연한 문화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호남 사람이었다면 더 이 전두환이 내려온다 노태우가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돌을 들어야 되고 경찰서를 습격해서 총을 탈취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우리들은 다 80년대 그런 저는 이제 딱 초년병이지만 그런 문화가 한국 문화가 그것이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발제자께서 다 발제하셨는데 우리 태국에 와가지고 뭐 목숨 걸고 사역하지만 코끼리 타고 오신 지 얼마 안 노회장까지 하시고 그렇지만 마지막 결론은 이제 이렇게 파경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큰 바위 얼굴로 세워드리고 싶은 듯이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어딘가 이게 인품적으로 이게
그것만 아니었다면 정말 우리가 세계에다가 내놓고 우리가 막 할 수 있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그분만이 아니고 현재 누구나 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한번 해집어 놓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 품성, 성품이다, 인격이다 그냥 너무 조잘한 얘기지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0대 50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꾸준히 페이퍼 작업만 해놓으신다 그래. 페이퍼 작업을 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미국으로 대학 가니까 걔들한테 좀 번역을 시켜서 그 번역물을 미국 신학대학원에 보내는 일을 우리 선교사 회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한 파트 비서를 신설하든지 돈을 모금을 하든지라도 한다면 믿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논문을 쓰려고 지금 달라들었는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후광 같은 것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을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어떤 영적이라든지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은 틀림없이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부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그 윤리력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결여가 우리가 무언 중에 우리 몸에 우리가 배어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현지인 사역자들에게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자동차를 한 대 사는데 우리 이제 사역에 필요한 팀 자동차를 한 대 사는데 이름은 제 이름으로 사지만 보증은 태국 사람 아무나 하나 세우려는 거예요. 자동차 딜러하고 잘 알기 때문에. 태국 사람 딜러 하나 세우는데 누구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그 사역자를 세웠더니 서류를 띄워오는데 그 바이오락 응원도안을 띄워오래요. 근데 그 우리가 사례비를 주는 거는 뭐 그냥 만바 이상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만약 그 당시에 우리 사역자를 제가 8,000바를 줄 때인데 그 8,000바를 써가지고 가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동차 딜러가. 그 최소한 그는 만바 이상은 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우리 그냥 그 사역자 그 사모한테 이걸 타이핑해갖고 만바로 해라고 해서 그걸 써서 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나왔죠. 나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역자들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그 사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무래도 제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월급을 8,000바트를 받는데 10,000바트를 받는다고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확 철렁 내려왔는데 정직해라, 뭐 말씀대로 서로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 영적으로 영성이 필요해서 기도해야 된다,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기도 밤에 되겠지, 이거 아무것도 내고 한 삶의 뭐 하나 때문에 도덕성이 결여된 거 하나 때문에 다 이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질을 발휘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 만바부터 기도해라.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달부터 만바를 줬습니다. 근데 정말 무리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작은 부분 하나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조금 부정적인 면으로 앞으로는 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이제 사역자와의 관계도 있고 정부 관계에 있는 관리들하고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어떤 남에게 선물을 주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대가성의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 선교팀이 들어올 때 뭐 공항 직원한테 뭘 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한번 원칙을 가지고 좀 성경적인 원칙으로 우리가 아주 진짜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아닌 것 모습을 현지인들에게 그런 것 자체라도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게 사역에 더 많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셨는데 이 선교사님 스스로 오늘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기회입니다.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태국 리더십 가운데 한인 선교사나 서양 선교사와 그런 관계를 가졌던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하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직접 좀 모셔서 어렵지만 당신들이 볼 때 태국 입장에서 볼 때 한인 선교사들의 어떤 포지션 아니면 서양 선교사님들의 리더십을 이런 좀 얘기해달라. 그렇게 듣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정말 나와 함께할 수 있는 리더, 그런 리더라면 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끝까지 가겠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더라고요. 그게 서양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치라는 리더가 내가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는 경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선교사들의 리더십의 형주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나 다른 사람 상관한 게 아니라 정말 공통적으로 함께 일해본 사람들이 아 정말 저 리더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리더인가? 라고 믿을 수 있다면 정말 성공한 리더십이라고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용을 있고. 예, 저도 이제 경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파야오 신학교 가르칠 뻔했습니다. 근데 대학에 안 갔는데 그때 이제 일주일 가르치면서 면담을 했더니 10회 때마다 교수님들 돌아가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면담을 제일 마지막 날 식사를 하는데 아 이분이 조금 이제 이 기질이 있는 분이에요. 배우분인데 앉자마자 저 처음 보는데 앉자마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은 왜 태국 사역자들을 무시합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하는 처음 봤는데 푸드렁푸드렁 하더라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뺨도 때린다면서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따지고 물을 수도 없고 식사 시간에 큰 놈인데 딱 묻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만약에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한국 선교사로서 정말 미안하다. 네, 첫째로. 둘째로 그런데 한국 사람은 밑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도 친다. 어떨 때는 막 야단 치는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몸에 돌리게 돼가지고 나온다. 근데 태국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다. 왜 선교사가 무시하느냐. 그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좀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무튼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탁 닫고 다른 쪽으로 주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대단히 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어쩌면 뭐 스스로 평가는 좀 중요하지만 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뭐 성품의 문제라든지 함께하는 사역이라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한 50년 지나면 그때는 100년쯤 되니까 그때는 아마 좋은 평가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3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갑자기 잊어버리지 모르겠다. 김명수 보장님 기도를 해주시고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더십 세우기 전략 세미나 첫 번째 세션을 진행 가운데 잘 마치지 않으시는 남은 계속되는 시간을 같이 해주시고 우리 지혜를 주셔서 한국 선교가 이 땅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선교사님으로 또 발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고하신 두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사역에 더 기름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